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스트레일 사장님과 그 직원님, 그리고 본부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현직 생활을 할 때 그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에서 해외 지역을 약 12년 정도를 경험을 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래가지고 그때에 많은 깨달은 점이 있고,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진출 방안 같은 거, 이런 것도 평소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해외 건설 진출 방안에 대해서 건설산업교육연구원 거기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고, 마침 그러던 차에 그 판넬 건축의 그 고문으로서 그 동남아 진출 방안에 대해서 기고를 하고 했는데, 그 잡지를 보시고 여기에 김홍식 본부장님이 좀 의뢰가 들어와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들이 제 이 말씀을 듣고 뭐 혹시라도 의문사항이나 질문사항이나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은 제 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연락을 주시면은 흔쾌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외 판넬 건축의 해외 진출 방안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이 판넬 건축이 해외에 나가려면은 우리나라 자재가 싣고 나가서는 그렇게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진출해서 조인트 벤처를 한다든가 투자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대형 건설사에 나가는데 같이 협력업체로서 나가든가 아니면 또는 코이카, 나이파 이런 데서 100% 국가 지원 사업의 그 협력업체로서 또는 기관사 회사로서 나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선 건설로 말씀을 드리자면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서 진출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자재만 수출한다면 코트라의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코트라 해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진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개인적이나 중소규모의 그 건설회사나 수출 회사로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코이카나 나이파의 그 지원을 통해서 또는 협력사로서 나가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코이카 나이파의 그 중장기 정책 자문단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에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에 그 나라의 정책 자문관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그 상대방을 알아야 뭐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해외 건설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가 있고 법은 무엇이 있고 지원 제도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세트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정부의 해외 건설 관련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해외 건설 촉진법은 그 중요한 아이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주로 말씀드릴 거는 해외 공사 지원 제도에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8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해외 건설 관련 자료, 해외 수출 관련 자료 검색은 어떻게 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10분,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로 계획을 잡습니다. 그럼 정부의 해외 건설 관련 정책은 뭐가 있냐? 최초로 2017년 7월 21일에 해외 건설 촉진법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생기고 기관이 생기고 법이 개편되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그 관심을 많이 두고 총력을 기울이는 게 글로벌 인프라 펀드 확대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PPP 프로젝트라고 그러죠. 그것이 뭐냐면 민관 합작 투자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는 기구를 설립을 17년도에 해서 지금은 설립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건설 금융상품, 이제 돈이 일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차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해외건설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부에서 2015년도 10월에 제3차 해외건설 진흥 기본계획을 세웠습니다. 날짜가 많이 지나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 국토교통부에서 2021년에서 2025년 5년간의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외 파트만 보면은 해외 진출 현황 진단
및 국가별 전략계획 수립해서 이런 자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외 인프라 도시개발 지원공사, 약어로는 KI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은 모든 거를 다 섭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패키지형 해외 진출 모델 개발 및 유형별 지원 사업 추진 이렇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환으로 정부에서 지난 약 한 5, 6년간 진척이 별로 안 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해서 정부의 해외건설 관련 정책 중에 전문 인력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전문 인력 양성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인 관심이 많고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은 여기에 이 교육을 받으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외건설 투자개발 사업 PPP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본격 추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로는 터키의 가나칼레 대교 사업 요거에 대한 자료를 붙여놨습니다. 들어가시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 중에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해가지고 코이프, KOIF 이렇게 해서 그 자본을 펀드를 통해서 신시장 진출 확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 그래가지고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 투자 절차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해외건설 사업자, 건설회사, 종합상사, 엔지니어링 회사, 그 제조업체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타당성 조사는 국토부, 사회 사업 환경 분석, 사업 구조 분석, 수요 기술 분석, 법률 자문 이런 거 투자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심사를 하고 그래서 코리아 해외 인프라 펀드에서 투자 결정을 하면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민간과 정책금융이 어우러져서 같이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해외 건설 산업의 수익성 제고에서 해외 선진 업체의 그 사례를 분석을 하고 국내 업체도 상세 설계하고 구매 조달을 하고 시공을 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 비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 촉진법이 2015년 8월에 대폭 개편이 되고 강화가 되고 투자기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장 최근에 바뀐 거는 2020년 6월 9일입니다. 약 6개월, 7개월 작년이죠.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지 법인 설립 등의 신고가 의무이면서 권리이고 책임이 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해외 건설업 신고를 하고 해외 현지 법인 설립을 하고 공사를 수행하면은 그 상황을 통보하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을 쭉 밟는 것이 해외건설 촉진법 1장서부터 3장까지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는 제4장의 해외공사에 지원해가지고 각종 지원제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초점은 중소건설업자, 중소수출업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건설 촉진법 15조의 2항에 보면은 해외 중소건설업자 지원, 또 해외 도시 개발 사업자의 지원, 그 다음에 정책 연구개발 지원, 등등해서 많이 있고,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아쉬워하는 금융자문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원을 육성한다. 그 다음에 건설 집합 투자 기구를 설립해서 그 투자 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 그 다음에 투자 인용 인력을 확보한다, 교육을 시킨다 등등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업무를 해외건설업에서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건설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8개 그 검색창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인프라 투자 도시개발 지원공사가 자본금이 5천억으로 돼 있어요. 5천억. 그럼 웬만한 건 다들 중소기업 그 500만 불씩 한다면 50억이니까 1000개 업체를 1000개, 100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이런 걸 잘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길을 열 수 있고 중국과 일본을 제외해서 투자 사업으로 이 조그만 뭐라 그럴까요? 감춰진 이런 사업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일단 동남아 지역 한번 여행을 가든 출장을 가든 한번 가보십시오. 한 4박 5일 정도. 그래가지고 보면은 느끼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지원해 주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느냐, 그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업성, 예비 타당성과 본 타당성 조사를 지원을 해줍니다. 100% 지원해줍니다. 옛날엔 100% 지원해주는데 요새 말로 표현하면 먹튀가 많아가지고 한 90%, 80%, 70%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80%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출은행도 있고 코트라에도 있고 해외 건설협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진출 방향이 건설 쪽이냐, 수출 쪽이냐, 투자 쪽이냐, 금융 지원 쪽이냐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되고 이제 통과가 되고 예비 타당,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스트레스에서 말레이시아에 판넬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다. 그럼 투자하실 분들이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줄 서 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타당성 조사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지원금 따로, 본 타당성 조사에 지원금 따로, 그 이전에 시장 조사에 지원금 따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금융사도 추천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가운데 해외건설 정책자문위원회 운영해가지고 여기에 정책자문위원회는 코트라, 수출은행, 산업은행, 건설공세조합, 해외건설협회, 국토교통부, 해외 쪽 업무를 보시는 분들을 다 망라해서 돼 있어요. 민간인도 돼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했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그만 프로젝트지만 성사도 시켰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자문을 활용을 하세요. 자문을. 아무것도 몰라도 말로만 나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 통화를 하고 그러면 메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내주세요. 몇 가지, 두세 가지 보내주면은 그분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자문을 해주고 아니면은 여기서 찾아가서 자문을 들어도 되고 그걸 두세 군데 들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그렇게 해서 시장 개척 지원 조사 갔다 오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런 게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두 가지만 거치면은 아까 언급했던 건설협회나 코트라나 수출은행이나 거기까지만 통과가 되면은 이제 많이 진척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인프라 투자 정보 해가지고 베트남 철도 사업 판넬이 스트랜스틸이 무슨 베트남 철도 사업이 상관이 있냐? 그게 아니고 철도 사업의 역사를 짓는데 보통 철근 콘크리트를 역사 하나 짓고 또 철골 조립조를 역사 하나 짓고 외장 판넬 갖고 가서 역사 하나 짓고 이런 거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홍제역에는 콘크리트로 역사를 짓고 무슨 압구정동역에는 판넬 건축으로다 역사를 짓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유료 도로 사업에 무슨 상관이 있어? 도로 사업에 휴게소 다 있어요. 우리나라 보고 고속도로 휴게소 다 줍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휴게소 하나를 이런 거 나가서 짓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항 그러면 공항 본 건물은 안 되겠지만 본 건물에 서브시다이어리 건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공항 창고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히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국가에서 지원 사업 목적은 뭐냐? 근거는 해외 건설 촉진법이고 여기에 지원 금액 범위로는 사업당 최대 5억 원. 그리고
이제 매년 예산이 20억에서 100억 사이 돼요. 그러면 선착순으로 먼저 지원해서 통과가 되면은 선착순으로 빠져나오고 다 떨어지면 이제 그만은 이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과 또는 산업은행 이런 데하고 말레이시아 또는 인도네시아하고 이 본드 체결을 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한국 업체와 인도네시아 업체가 뭐 5대5, 6대4, 7대3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인도네시아 은행에 청구를 하고 거기서 한국에서 받고 한국에서 청구하면 인도네시아에서 가서 받고 그 소위 말하는 파이낸싱 스와프가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018년도인가는 8천만 불까지 돼 있었던 걸 알아요. 그런 것도 좀 많이 알고 자문위원을 많이 활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 그러면 좀 표현이 있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 투자자가 있고 재무적 투자자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주는 신청 대상 사업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도로, 철도, 공항, 댐, 발전소, 수도, 신도시 건설, 신재생에너지, 물류시설, 관광단지, 공공시설, 환경시설. 여기에 판넬 건축으로 계획을 잡아서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네?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이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책 사업이에요. 그리고 플랜트도 많이 나가잖아요. 플랜트에 뭐 본 건물은 뭐 철골이나 콘크리트를 하지만 거기에 부속 건물들은 얼마든지 판넬 건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지원제도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건설 현장에 예를 들어서 뭐 SOI 판넬이 인도네시아에 연립주택 뭐 500세대 짓는데 거기 판넬 현지 생산을 해서 JV 해가지고 생산을 해서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SOI 판넬에서 나가는 직원을 1년간 20명까지 지원을 해줘요. 20명까지 지원해주면 금액이 저때 당시에는 80만 원에서 180만 원까지 해줬어요. 한 100만 원 잡으면 20명이면 2천만 원 아니에요? 매월 2천만 원씩 1년을 해줘요. 2억 4천 원이에요. 2억 4천. 그것만 해도 남는 돈이에요. 남는 돈이라고 그러면 표현의 차이가 있고 그만큼 세이브가 되죠. 두 번째는 이제 훈련비를 또 별도로 줘요. 지원을 해줘요. 지금 말씀드린 게 그 해외 훈련비 월 80만 원 주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그냥 증빙 서류만 내면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원을 20명에서 25명까지 지원을 해주고 인건비도 지원해주고 그래서 지원 기업이 지출하는 왕복 항공료, 보험료, 비자 발급 수수료 등 이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릴 때 제일 처음에 첫 단추를 끼는 게 시장 개척 지원 자금입니다.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되나? 지원 사업에 지원한 데는 각 2억 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 원 이내에 60%,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8, 90%, 중견기업은 뭐 5, 60%, 대기업은 3, 4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대기업 단독으로 하면 지원을 안 해주고, 제 정부에서 권장하는 게 대기업 하나, 중견기업 하나, 중소기업 하나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해서 하는 거를 제일 중점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대기업이 공기업에 대해서 단독 지원은 직접 지원비의 20%지만 간접 지원비는 전체 예산비의 30%고 관리비는 지원사업 예산의 70%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70%, 중견기업은 50%, 대기업 공기업은 30%, 간접 지원비 100%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해마다 2, 3년 텀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센트가 바뀝니다. 그 제가 한참 할 때는 중소기업 90%까지 갔었어요. 근데 지금 70%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말레이시아 이런 데에 판넬 조립식 주택 사업을 하러 간다. 그럼 시장 조사를 하러 가야죠. 그러면 그 판넬 업체에서 한 명, 그 중견 시공사나 설계사에서 한 명, 뭐 설계사 한 명, 뭐 시공사는 거기를 써야 되니까 관리만 한다고 치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협회나 이런 단체, 뭐 판넬 연구소 또는 스트랜 데일리에 뭐 해서 한 명, 또 뭐 그 외에
학계 교수님이나 아니면 협회에 자문받았던 자문위원, 보통 5명 되면 좀 곤란하니까 4명 정도가 나갑니다. 그러면 보통 한번 3박 4일 나가는데 한 1인당 한 2, 300분 다 하면은 한 300분 다 하면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되죠. 그거에 70%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조사하고 와서 보고서 쓰고,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된다. 그것도 예산을 본인이 짜가지고 어떻게 짜라 하는 그 양식, 서식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짜서 합격해서 통과가 되면은 그것도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원제도 기관별로 해주는 거는 도대체 뭐가 있느냐?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 지원센터, 아까 말씀드렸죠. 5천억. 그 다음에 해외건설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해외건설업회에서. 그 다음에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원해주는 게 있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보증 같은 거 지원해주고, KDB 산업은행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고, 건설공제조합에서 지원해주는 거, 한국플랜트산업협회에서 지원해주는 거, 서울보증보험에서 지원해주는 거, 그 다음에 코트라 해외진출 종합상담센터에서 지원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한 8, 9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게 자재 수출이냐, 투자 사업이냐, 건설 사업이냐, 이거에 대해서 맞춰서 코드를 잡아가지고 나가면 됩니다. 제가 건설회사 34년간 하면서 이 전문 건설업체들이 새로 창업하고 망하고 부도나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30년 제가 퇴직할 때까지 살아남은 업체는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업력이 30% 이상 되는 데가. 거기는 다 돈을 어떻게 버느냐. 물론 성실하게 해서 매번 해왔지만 가장 목돈이 남은 거는 지방에 공장이나 창고를 본인이 좀 무리를 해서 사가지고 거기서 운영을 해서 30년 후에 그 부동산이 올라가지고 그 시세 차익에 의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있어도 기업체를 운영해서 하는 사람은 운영하고 먹고 살고 그거로 끝났지 그렇게 큰 돈을 크게 번 돈은 없어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해외에 우리나라 미얀마 같은 경우 우리나라 LG 토지공사에서 거기 나가가지고 그 산업단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산업단지 개발하듯이. 그런 거를 분양을 받아야 돼요. 몇 개 회사가 컨소시엄에서 분양 받아가지고 하면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게 몇 배 오르는 거죠. 우리나라 3, 40년 전에 구로공단 보세요. 지금 가산 디지털역 있는데 보세요. 천지가 개벽됐잖아요. 그럼 베트남이 제가 20년 전에 나가서 호텔 현장 소장을 했는데 그때 당시 뭐 1,000불짜리 땅이 지금 우리나라 이상 그렇게 부동산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벌라는 거는 아니고 임대 사업을 하면은 잘 되면 내쫓고 자기네가 뺏어서 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투자를 해서 그 100년간, 99년간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되면 현지 업체가 와서 자기네도 껴주세요. 자기네들한테 파세요. 그리고 또 그 옆에다 또 하시면 되잖아요. 이런 기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해외 인프라 수주 투자 지원센터 생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가지, 9가지 있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 제공 뭐 하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제일 문제는 돈인데 수출입은행 지원센터에서 가장 좋은 거는 아무런 그 저당이나 이런 거 없이 500만 불까지 현지 업체하고 사업을 JV 사업을 한다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시장 개척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예비 사업 타당성만 통과가 되면 500만 불 30년 이걸 해줘요. 이거를 활용을 하세요. 50만 불이면 우리나라에 500만 불이면 우리나라에 5천만 불에 해당하는 돈이니까 웬만한 사업 다 할 수 있어요. 판넬 사업, 스틸 이런 거 경량 스틸 사업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100%다 지원을 해서 투자를 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 갑의 생각이고, 을의 생각, 현지 업체의 생각은 자기네는 돈 한 푼도 안 되고 하더라도 최소 15%에서 20%는 요구를 합니다. 실제로 국가 토지 거의 무상 아니에요. 주고 자기네 지분으로 받는 게 20%예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말로만 이렇게 뭐 미팅만 주선해주고 앞장만 서서 다니고 그러고 그래서 지식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 15%에서 20%는 그쪽 지분이다 생각을 하고, 좀 더 좋게 하면 한 3대 7 정도 저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생각이 다르니까 최소한 100%를 투자했어도 20% 지분은 그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100% 맞는 말씀은 아닌데 그동안 해외에서 십몇 년간 하면서 보고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 코트라나 해외건설업회 자문위원들은 더 상세한 정보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업데이트된 정보들을요. 그래서 코트라의 해외 진출 종합 상담센터에서는 주로 뭐 하냐? 해외 세일즈 출장 지원해가지고 코트라의 해외 무역관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을 받게 되면 나가서 코트라 직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만나고 싶은데 방문하고 싶은데 이런 걸 다 지원을 받아서 해요. 이게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한 번 무료를 갔다 와서는 한 번 유료를 갔다 오면은 그쪽하고 사업하기가 좋습니다. 권역별로 5개 권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권장하는 게 동남아가 제일 가깝고 일일 생활권이고 우리를 존경하고 우러러보니까 거기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환경조사 출장 지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해외 무역관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 이제 수출 이런 거는 조금 작으니까 그 해외 무역관에서 한 3, 4개 회사를 추천해줘요. 그리고 사후 한 2개월 정도까지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 사업은 한 2개사 정도를 추천을 해주고 2개월 정도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요. 네,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코트라 해외 진출해서 코트라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 무역 투자 상담이 있고 맞춤형 서비스 있고 종합 서비스 있고 사업 영역 소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를 활용을 잘 하시면은 손이 바쁘고 발이 바쁘면은 얼마든지 길은 열립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무역 투자 상담, 맞춤형 서비스, 종합 서비스, 사업 영역 소개 이런 걸 보시면은 할 일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LH 공사에서 해외 도시개발 지원센터를 열고 있어서 보통 한 6개에서 9개 국가에 우리나라에 유학 와 있거나 대사관에 파견 나와 있는 공무원들이 여기에 와서 오전 또는 오후씩 상담을 해줍니다. 무료 상담. 내가 베트남에 뭐 판넬 사업 해가지고 이런 걸 다 하고 싶어. 그럼 LH 도시개발지원센터 전화해요. 베트남 사람 나와 있냐? 있다. 그럼 가서 해요. 그럼 영어 못해도 돼요. 그 사람들이 한국말 잘합니다. 가서 한국말로 상담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그 애국심이 있어서 베트남 간다 그러면 뭐 어디 들려서 뭘 보고 뭐 보고 뭐 인적사항 자기가 아는 총 지식을 전해줍니다. 자기도 실적을 올리려고. 그래서 그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건설업회는 크게 이제 항목이 뭐가 있냐면은 협회 속의 주요 사업을 한번 보시고, 진출 지원, 이거를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홍보센터 보시고, 개인으로 회원 가입해도 되고, 기업으로 회원을 가입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해외건설업회 종합정보 시스템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100% 활용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이걸 많이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국가별 환경에서 종합정보 시스템에 국가별 환경에서 여기도 있고 코트라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국가를 찍으면은 좀 잘 사는 나라는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못 사는 나라, 잘 모르는 나라는 한 10페이지, 보통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한 50페이지, 1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기가 찾고 싶은 거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8월에 들어서 신남방 정책해서 동남아 지역을 포함해서 인도, 서남아까지 포함해서 특별위원회가 출범돼가지고 이게 움직이고 있어요. 보통 출범돼서 한 5년이 돼야 이게 제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쪽에 많이 그 어텐션을 하고 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고, 그거를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려면 한 아시안 센터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저희가 보는 자료에는 해외 건설 계약 현황이라든가 뭐 투자 현황, 수주 현황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이것도 정보센터에 들어가면 다 보실 수 있고, 코이카 해외봉사 제도 소개해서 이것도 들어가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00% 투자하는 데 나가서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개인 자격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의 자녀분들도 중고등학생, 대학생이다 하면은 이 청소년 봉사활동 6개월씩 하는 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00~400불 체재비를 주고 재워주고 메워주고 다 합니다. 이런 게 있고, 경력을 가시는 분들은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한 3,500불 전후를 받고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해외 건설 전문가가 되려면은, 전문가라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해외 관련 자격이 있습니다. 기술자들은 PPP, 기술자 관리자들은 PPP 해서, 이게 뭐냐면 파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해서 외국에서 론을 일으키려면 이 자격을 필요로 합니다. 또 하나는 FE에서 펀데이션 엔지니어에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사입니다. 기사 자격증. P,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술사 자격증입니다.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PMP, 요거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 해서 미국 자격인데 우리나라에 대행을 해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PMP를 굉장히 위상을 높게 봐주고, 우리나라도 대기업은 자격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PMP를 가지고 해외에서 좀 써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코스트 밸류에서 CVS라는 자격이 있습니다. 포스코 해외법인 통해서 진출하라는 거 말씀드렸고, 스틸 데일리의 철강의 모든 것 해서 스틸 데일리 홈페이지도 들어와서 한번 보시고, 판넬 건축에 해외 진출해서 잡지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첫째, 상대방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진출 국가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해야 된다. 우선 한 장짜리 사업계획서를 세워가지고 해외 진출 무료 상담, 건설협회나 코트라나 수출은행에 가서 받고, 그 다음에 주재국 대사관의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지원금을 받아서 해외 시장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해서 시작을 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해외 진출 국가의 문화, 종교, 역사, 교육 관련법 등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건 코트라 자료실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해외 진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각종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코이카, 나이파에도 많은 그 홈페이지도 한번 보시고, 견학제도도 있습니다. 가서 견학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패널의 주 원료인 철판의 원활한 조달을 하고 있는 포스코의 현지 법인망. 그래서 만약에 투자 사업을 한다 하면은 거기에 나가서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널 건축 연구소에서 나오는 패널 잡지를 통해서 할 수 있고, 미얀마에 약 20~30년 전에 포스코 강판이 들어가서, 우리나라 보면 그 고람석 있어요, 고람석. 그걸로 집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만 오면 이게 빛 떨어지는 소리에 따발총 소리 같이 나요.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우리 판넬 건축에 흡음재, 단열재 이게 딱 붙여서 가면 최고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우리 옛날에 처가집 살고 돈 많은 사람 기와집 살듯이, 여기도 돈 많은 사람은 그 고람석 지붕 집에 살고, 없는 사람은 그 처가집에 사는 그런 형편입니다. 요거로 좀 마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있으면은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고, 제 양력은 여기 교재에 붙어 있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현대건설에서 34년을 했고, 경기대학교에서 한 3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면 경기도 김포시 인천시에서 기술심의를 했고, 그 다음에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외 진출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